서울 재래시장의 한잔치 국수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사기 사건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35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온 72살 어머니가 아들 부부에게 1억 원을 투자했다가 연락두절을 당한 사건인데요. 하지만 이 할머니의 반격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나정임의 눈이 떠집니다. 72살의 몸이지만 35년간 몸에 밴 습관은 시계보다 정확했어요. 무릎이 시큰거리는 걸 참으며 침대에서 일어나 잔치 국수집으로 향하는 정임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정임인의 잔치국수라는 간판 아래서 정임은 오늘도 반죽을 치기 시작했어요. 밀가루와 물의 비율, 소금의 양까지 모든 게 손끝에서 저절로 나오는 경지에 이르렀죠. 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허리를 굽힐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고 무거운 육수 솥을 옮길 때면 숨이 가빠졌거든요. 그래도 정임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재래시장에서 35년을 버텨온 노포의 자존심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스턴트 국수에 길들여져 있지만 정임의 손으로 직접 뽑은 면발과 사고를 12시간 우린 진짜 육수 맛을 아는 단골들은 여전히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서주아가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할머니 국수 감성이 대박이래요. 브랜드화하면 젊은 사람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며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었죠. 화면에는 온갖 해시태그가 달린 국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해시태그 할머니 손맛, 해시태그 추억 의국수, 해시태그 감성 맛집 같은 글씨들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어요. 정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국수가 감성인가? 맛이지 맛이. 서주아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맛만으론 안 되고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할머니의 정성, 35년 노하우 이런 걸 포장해서. 포장? 내가 국수를 포장지에 싸서 파나? 정임의 직설적인 반응에 서주아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사실 정임도 요즘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재래시장 자체가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있었거든요. 큰 마트와 배달 앱들이 생기면서 굳이 시장까지 와서 국수를 먹는 사람들이 줄어든 거죠. 그래도 정임은 고집을 부렸어요. 제대로 된 맛을 내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믿었거든요. 오전 10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할머니였어요. 사장님, 국수 한 그릇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정임은 손수 뽑은 면을 끓는 물에 넣고 정성스럽게 육수를 부었습니다. 파를 송송 썰어 올리고 계란 반쪽을 예쁘게 놓았어요. 이 과정 하나하나가 정임에게는 예술이었습니다. 역시 여기 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맛을 모르죠. 단골 할머니의 말에 정임은 뿌듯했지만 한편으론 서글펐어요. 정말 젊은 세대들은 이런 맛을 모르는 걸까? 며느리가 말하는 감성이란 게 진짜 필요한 걸까?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적해진 가게에서 정임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동욱이가 요즘 자주 스타트업이니 뭐니 하는 말을 하는데 솔직히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컴퓨터로 뭘 한다는 건지 사무실도 없이 어떻게 장사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정임은 아들을 믿었습니다. 비록 자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서주아도 스마트폰을 잘 다루고 영어도 할 줄 아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젊은 부부가 합쳐서 뭔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 정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전화가 곧 걸려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5년간 묵묵히 국수만 끓여온 정임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하루가 바로 내일이었거든요. 해가 지고 가게 정리를 마친 정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니까 조금 더 해봐야죠. 다음 날 오후 2시 정임이 점심 손님들을 보내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동욱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내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동욱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정말 대박 소식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AI 국수 배달 플랫폼에 투자할 기회가 생겼거든요. 진짜 혁신적인 아이템이에요. 정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AI가 뭔지, 플랫폼이 뭔지 도통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게 뭔 소리야? 천천히 말해봐. 간단히 말하면요,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취향을 분석해서 딱 맞는 국수집을 추천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달도 드론으로 하고요. 완전 미래형 비즈니스 모델이라니까요. 드론? 하늘을 나는 그건 말인가? 정임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딱 3달만 1억만 도와주세요. 진짜 이번엔 기회예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1억. 정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게 보증금이 3천만 원, 그동안 모아둔 적금이 7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걸 다 합쳐도 1억이었거든요. 동우가 그렇게 큰 돈을. 어머니, 투자예요, 투자. 3달 후에 이자 붙여서 다 돌려드릴게요. 아니, 2배로 드릴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돈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같이 사업하자는 거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어떤 돈인지 동욱이는 알고 있을까? 자신이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새벽 4시 반부터 밤 9시까지 몇 년을 일해야 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1시간 뒤 이번에는 며느리 서주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동욱이가 말씀드렸죠? 이번 투자건 말이에요. 서주아의 목소리는 한결 차분했지만 어딘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주하야, 1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쉬운 돈이 아니야. 어머니, 이건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투자예요. 저희가 수익률 200%를 보장해 드릴게요. 요즘 시대에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거든요. 200%? 정임은 산수를 해봤습니다. 1억 원이 3억 원이 된다는 뜻인가?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성공하면 어머니도 좋으시잖아요. 손주 은서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고요. 손주 이야기가 나오자 정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6살 은서는 정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유일한 손녀였거든요.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고생하시면서 모으신 돈, 저희가 책임지고 불려드릴게요. 믿고 맡겨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임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로 돈을 번다고 하던데 그런 게 정말 가능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임은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도움을 청하는데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손주 은서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정임은 은행에 갔습니다. 35년간 모아온 적금을 해지하고 가게 보증금도 대출로 빼냈어요. 은행 직원이 어머님,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인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지만 정임은 자식 사업 도와주려고 그래요라고만 답했습니다. 송금을 완료하고 나서 정임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후련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잘한 일일까, 잘못한 일일까? 하지만 이미 늦었죠. 1억 원은 동욱이의 계좌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날 저녁 동욱이에게서 고마움을 표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3달 후에 꼭 2배로 보답드릴게요. 진짜 고마워요. 서주아에게서도 비슷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꼭 성공해서 보답드릴게요. 정임은 문자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자식들이 고마워하니까 잘한 일 같았어요. 그리고 석 달 후면 2배가 되어서 돌아온다니 그때는 정말 여유가 생기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정임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1억 원이 진짜 AI 국수 배달 플랫폼에 투자되는 게 아니라 동욱이와 서주아의 생활비로 쓰일 거라는 사실 말이에요. 이미 두 사람은 그 돈으로 무엇을 살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확히는 석 달하고도 보름이 더 지났어요. 정임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어가며 날짜를 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겠지, 젊은 사람들이 사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하며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약속 날짜가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자 정임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욱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현재 통화 중입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들렸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죠. 며느리 서주아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정임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설마 내 자식이 그럴 리는 없겠지. 정임은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어요. 동욱이는 어려서부터 착했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아이도 아니었고 약속을 어기는 성격도 아니었죠. 분명히 사업이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더 지나자 정임의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MZ세대는 좀 다르게 산다고 하니까. 우리 때와는 사업 방식이 다를 거야. 정임은 며느리가 예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MZ세대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만의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어쩌면 지금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정임은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동욱이나 서주아에게서 연락이 왔는지 말이에요.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가게 일을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손님이 사장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시네요? 라고 할 정도였어요. 국수 면발도 평소보다 덜 쫄깃했고 육수간도 제대로 맞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임은 문득 서주아가 알려준 SNS 계정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무슨 소린지 잘 몰라서 대충 넘어갔는데 이제라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임은 옆집 김 사장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김 사장은 정임보다 5살 어렸지만 스마트폰을 제법 잘 다뤘거든요. 정임 씨, 이게 인스타그램이에요. 여기에 며느리분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김 사장의 도움으로 정임은 서주아의 계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정임은 깜짝 놀랐어요. 화면에 가득한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가장 최근 사진부터 보니 손주 은서가 비싼 옷을 입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에는 해시태그 럭셔리유가 해시태그 전복 한상 해시태그 딸바 보남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임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전복이라고? 전복 한 접시가 얼마인데? 그리고 저 옷은 또 뭐예요? 은서가 입고 있는 드레스는 정임이 한 달 벌어야 살 수 있을 만큼 비싸 보였거든요. 다음 사진을 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욱이와 서주아가 외제차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새 차였습니다. 해시태그에는 해시태그 신차 출고, 해시태그 꿈이 이루어지다, 해시태그 감사한 일상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차 값이 얼마일까요? 최소한 몇 천만 원은 할 텐데. 그리고 꿈이 이루어졌다니요? 정임의 1억 원으로 저들의 꿈이 이루어진 거였나요? 더 아래로 내려가 보니 호텔 조식 사진도 있었어요. 해시태그 호텔 스테이, 해시태그 모닝 뷔페, 해시태그 행복한 가족여행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말이죠. 접시마다 온갖 음식이 가득 담겨 있었고 은서는 행복한 표정으로 케이크를 먹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스마트폰을 김 사장에게 돌려주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내 돈이 저 전복이었구나. 정임은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35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 가게 보증금까지 털어서 마련한 돈이 저런 식으로 쓰인 거였네요. AI 국수 배달 플랫폼이 아니라 전복과 외제차와 호텔 여행비였던 거죠. 그날 밤 정임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서주아가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투자예요, 어머니. 200% 수익률을 보장해 드릴게요. 정말 뻔뻔스러운 거짓말이었네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식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을까요? 정임은 눈물을 훔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상대는 자신의 아들이고 며느리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고. 새벽이 되어서야 정임은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자신에게도 카드가 하나 남아있는 건 아닐까?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히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임은 며칠 동안 계속 서주아의 SNS를 들여다봤습니다. 김 사장의 도움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조금씩 익혀가며 말이에요. 볼 때마다 새로운 충격이었어요. 어제 올라온 사진에는 동욱이가 골프장에서 찍은 셀카가 있었습니다.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골프 대비 해시태그 새로운 취미 해시태그 라이프 스타일 업그레이드였어요. 골프라니요. 정임은 골프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운동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저씨들이 골프 한 번 치려면 100만 원은 든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더 놀라운 건 서주아의 옷차림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명품 옷을 입고 있었어요. 가방도 하나에 몇백만 원은 할 것 같은 브랜드들 뿐이었죠. 해시태그에는 해시태그 명품 라이프 해시태그 품격 있는 여자 해시태그 투자 의열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의 열매라니요. 정말 뻔뻔했습니다. 누구 투자 말인가요? 정임의 35년 땀의 결실을 가지고 저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었던 거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손주 은서의 생일 파티 사진이었어요. 호텔 파티룸을 빌려서 성대하게 치러놓았더군요. 케이크만 해도 몇십만 원은 할 것 같았고 선물들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레고 인형, 장난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공주님 생일, 해시태그 최고의 선물, 해시태그 사랑스런 딸, 해시태그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시태그 감사한 마음이라고 적혀 있었죠. 감사한 마음이요? 누구한테 감사한 건가요? 정임은 속이 뒤틀렸습니다. 자신한테 감사해야 할 텐데 정작 정임한테는 연락 한 통 없으면서 SNS에는 감사하다고 적어 놓았네요. 더 화가 났던 건 댓글들이었어요. 서주아의 친구들이 와 진짜 부럽다. 남편이 돈 잘 버나 보네. 완전 럭셔리 라이프다 같은 댓글을 달고 있었거든요. 서주아는 그런 댓글들에 하나하나 좋아요를 누르고 답글까지 달았어요. 감사해요.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이죠. 정임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저런 허세를 부리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있다니요. 그것도 정임한테는 연락도 안 하면서 말이에요. 정임은 동욱이와 서주아의 집 앞까지 가봤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며칠 전부터 안 보이네요. 여행 간 것 같던데요 라고 했습니다. 여행이요? 또 여행을 간 거였나요? 정임의 돈으로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정임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지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투자했다고 했으니까 사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득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동욱이가 결혼할 때였어요. 신혼집을 마련해 주려고 정임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일 말이에요. 그때 돈이 부족해서 정임 명의로 계약했었는데 정임은 서둘러 서랍을 뒤졌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서류가 있을 텐데. 아, 여기 있네요.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아직도 정인 명의였어요. 당시에 동욱이가 어머니, 나중에 제 명의로 바꿀게요라고 했었는데 바꾸지 않고 그냥 살고 있었던 거죠. 정임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게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잘 모르니까 전문가에게 물어봐야겠어요. 다음 날 정임은 동네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명백히 어머님 소유입니다. 비록 아드님 가족이 살고 계시지만 법적으로는 어머님 집이에요. 그럼 제가 팔 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현재 거주자가 있으니까 절차를 밟아야죠. 우선 내용 증명으로 명도를 요구하시고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정임은 처음 듣는 법률 용어들이 어려웠지만 핵심은 이해했어요. 자신에게도 카드가 하나 있다는 거였죠. 집으로 돌아온 정임은 다시 한번 서주아의 SNS를 봤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미슐랭 맛집, 해시태그 특별한 저녁, 해시태그 감사한 일상이었죠. 미슐랭 맛집이요? 한 끼에 수십만 원씩 하는 그런 곳 말인가요? 정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은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는데 저들은 정임의 돈으로 미슐랭 맛집에서 식사하고 있었네요. 그 순간 정임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자식이든 며느리든 이렇게 엄마를 우롱하면 안 되죠. 법도 정임의 편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임은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법적 절차를 밟을 생각이었어요. 서주아가 SNS에 올린 해시태그 감사한 일상이 곧 끝날 거라는 걸 모르면서 말이죠. 정임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서 등기권리증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젊은 변호사 김민수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이 아파트는 완전히 어머님 소유가 맞습니다. 15년 전에 분양받으셨을 때부터 계속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네요. 그럼 제가 팔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자가 있으니까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요.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서 명도를 요구하고 그래도 안 나가면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찬찬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드님께 이 집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구두로라도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약속은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신혼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분양받아준 거예요. 나중에 명의를 바꾸자고 했는데 바쁘다고 미루더니 그냥 그렇게 된 거죠. 그럼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처분하실 수 있어요. 정임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서주아의 SNS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자신의 돈으로 미슐랭 맛집에서 식사하고 골프를 치고 명품을 사면서도 정임한테는 연락 한 번 안 하는 모습 말이에요. 변호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 내용 증명부터 보내보죠. 그러면 아드님께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때 대화를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정임은 그 자리에서 내용 증명 발송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동욱이와 서주아에게 공식 문서가 발송될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임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장사를 해온 박 사장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사장님, 아파트 하나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박 사장은 정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갑자기 집을 파신다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박 사장이 알아본 바로는 그 아파트가 현재 15억 원 정도 한다고 했어요. 15년 전에 3억 원에 분양받았는데 5배나 올랐네요. 어머님, 그런데 누가 살고 계세요? 임대를 주신 건가요? 정임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어요. 아들 가족이 살고 있어요. 박 사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좀 복잡하겠네요. 가족 간의 일이니까. 괜찮아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내놓아 주세요. 빨리 팔고 싶어요. 박 사장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5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급하시더라도 시세 받고 파세요. 아니에요.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정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자존심의 문제였거든요. 사흘 후 정임의 예상대로 동욱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어머니, 무슨 내용 증명이 이게 뭐예요? 집을 비우라고요? 동욱아,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석 달 전에 약속했잖아. 어머니, 지금 사업이 좀 어려워서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임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기다려? 너희들이 내 돈으로 골프 치고 미슐랭 맛집 다니는 걸 더 기다리라고. 동욱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임이 자신들의 SNS를 본다는 걸 몰랐거든요. 어머니, 그건 뭐야? 변명할 거야? 너희가 올린 사진 다 봤어. 내 돈이 전복이고 외제차고 골프였구나. 동욱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해서. 사업 자금이 골프비야? 호텔 여행비야? 정임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동욱아, 너는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알아? 새벽 4시 반부터 밤 9시까지 35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야. 어머니. 그런데 너희는 그 돈으로 사치를 부리면서 SNS에 자랑하고 다녔어. 나한테는 연락 한 번 안 하면서 말이야. 동욱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돈 꼭 갚을게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시간? 이미 5달이나 지났어. 그리고 너희가 쓴 돈 생각해봐. 1억 원이 남아있겠어? 정임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서주아의 SNS를 매일 보고 있었거든요. 외제차, 명품 옷, 골프, 미슐랭 맛집. 1억 원은 이미 다 써버렸을 거예요.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집을 팔기로 했어. 이미 부동산에 내놓았어. 동욱이가 경악했어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저희가 살 곳이 없어져요. 정임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내 노후 자금을 없앴잖아. 나도 살 곳이 없어질 뻔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정임은 후련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자신을 우롱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였거든요. 정임의 내용 증명을 받은 동욱이와 서주아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날부터 정임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하지만 정임은 받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서주아가 직접 가게로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 대신 수수한 차림에 화장기도 없었죠. 눈이 퉁퉁 부어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봐요. 어머니, 저 좀 봐주세요. 서주아는 정임 앞에 앉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임은 국수를 젓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뭐가 잘못이야? 너희는 잘못한 게 없잖아. 투자금을 회수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대로 말씀 안 드린 게 죄송해요. 사실대로? 뭐가 사실이야? 서주아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AI 국수 배달 플랫폼은 사실 없었어요. 저희가 만든 얘기예요. 정임은 처음으로 서주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내 돈은 어디 갔어? 생활비로 썼어요. 동욱이가 사업이 안 되어서 수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은서 때문에 일을 못하고, 그래서 골프도 치고 미슐랭 맛집도 가고 외제차도 산 거야? 서주아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임은 차갑게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돈이 돌아와? 어머니, 집만은 제발. 은서가 어린이집도 이 근처로 다니고 있어요. 갑자기 이사를 가면 은서가 힘들어해요. 손주 이야기가 나오자 정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은서 생각은 왜 진작에 안 했어? 할머니 돈으로 사치할 때는 은서 생각 안 했잖아.
어머니, 주하야,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너희가 한 짓을 생각해봐. 서주아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꼭 돈 마련해서 갚을게요. 시간은 이미 충분히 줬어. 5달이나. 정임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쓴 돈 계산해봤어? 외제차만 해도 5천만 원 넘을 거야. 골프, 호텔, 명품까지 하면 1억 원으론 부족했을걸. 서주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임의 말이 맞았거든요. 실제로는 1억 원보다 더 많이 썼어요. 그날 저녁 동욱이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5년 만에 정임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임은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져. 너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돈을 줬는지 알아? 어머니, 나는 내 노후 자금을 다 털어서 너희를 믿고 줬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호구로 봤구나. 동욱이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도 처음에는 진짜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럼 언제부터 거짓말한 거야? 그게 사업 아이템이 잘 안 풀려서. 그래도 어머니께 실망드리기 싫어서. 정임은 한숨을 쉬었어요. 실망드리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럼 지금 내가 실망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동욱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어떤 변명을 해도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동욱아,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정임은 차갑게 말했어요. 이미 집 계약은 진행되고 있어. 다음 주면 매수인이 정해질 거야.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내가 왜 신경 써? 동욱이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저희가 가족 아니에요? 정임은 돌아보며 말했어요. 가족? 가족이 서로를 이렇게 속여? 너희가 먼저 가족이라는 걸 포기했잖아. 그날 밤 정임은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마음이 후련했거든요.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며칠 후 부동산 박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매수인이 나타났어요. 현금으로 14억 5천에 계약하겠다고 하네요. 좋아요. 계약 진행하세요. 정임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원래 시세보다 5천만 원 싼 가격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정임은 생각했어요. 이제 동욱이와 서주아는 정말 집을 나가야 할 거예요. 손주 은서도 이사를 가야 하고요.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정임의 노후 자금을 없앴을 때는 정임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정임도 그들의 처지를 생각해 줄 이유가 없었어요.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일주일 후 정임은 법원에서 강제 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동욱이와 서주아가 자발적으로 나갈 생각이 없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오히려 더 뻔뻔해졌어요. 서주아는 정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15년간 살면서 집 관리비, 수리비 다 냈잖아요. 그것도 계산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임은 그 문자를 보고 기가 막혔어요. 아직도 저런 소리를 하다니요. 자신들이 1억 원을 사기쳐 놓고도 뻔뻔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동욱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맞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어떤가요? 저희가 15년간 이 집을 지켜온 거잖아요. 정임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도덕을 말할 자격이 그들에게 있나요? 강제 집행날이 정해졌습니다. 법원 집행관과 이사업체가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정임은 그날 아침 일찍부터 아파트 앞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집행관이 도착했어요. 뒤이어 이사업체 트럭도 왔죠. 정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동욱이와 서주아는 집 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문을 잠그고 버티고 있었죠.
집행관이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법원 집행관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한참 후에야 동욱이가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며칠간 잠을 못 잔 것처럼 초췌했습니다. 저희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집행관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미 법적 절차는 끝났습니다. 오늘 중으로 명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서주아가 은서의 손을 잡고 나왔어요. 6살 은서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엄마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우리 왜 이사 가요? 나 여기 살고 싶어요. 은서의 말에 정임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모든 게 부모들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거든요. 이사업체 직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짐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동욱이와 서주아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15년간 모아둔 가구와 생활용품들이 트럭에 실렸어요. 서주아가 정임을 보더니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말 이게 끝인가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은서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때 은서가 정임에게 뛰어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왜 여기 있어요? 정임은 은서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금 안아주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은서야, 할머니는 바빠서 그래.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엄마가 이사 간대요. 은서의 순진한 말에 정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동욱이가 마지막으로 정임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언젠가는 꼭 갚겠어요. 정임은 차갑게 말했어요. 갚을 생각 말고 잘 살아라. 이제 우리는 남이야. 어머니, 동욱아,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나를 속이고 이용한 순간부터 끝난 거야. 동욱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서주아도 은서를 안고 트럭에 올랐어요. 은서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할머니 안녕. 정임은 손을 흔들어 주지 못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트럭이 떠나고 나서 정임은 빈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15년간 가족이 살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남의 집이 될 거예요. 집행관이 말했어요. 어머님 명도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새 주인에게 열쇠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아파트를 나서면서 정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그 대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잘 살아라, 동욱아. 이제 진짜 끝이야. 그날 저녁 정임은 혼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14억 5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지만 기분은 복잡했습니다. 돈을 되찾긴 했지만 가족을 잃었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자신을 속이고 이용한 사람들과는 더 이상 가족일 수 없었으니까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강제 집행이 끝나고 한 달 후 정임은 혼자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한 달 살기였어요. 72살에 처음 해보는 여행이었죠. 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다가 이렇게 여유를 갖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 펜션에서 정임은 매일 산책을 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마음이 차차 평온해졌습니다. 동욱이와 서주아에 대한 분노도 은서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씩 정리되어 갔어요. 한 달 동안 정임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72살이지만 아직 건강했어요. 10년은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제주도에서 돌아온 정임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국수집을 하되 이번에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보자고 말이에요. 정임은 신도시 공원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재래시장보다는 조용하고 깔끔한 동네였어요. 젊은 가족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도 했죠. 가게 이름을 정하는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주아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감성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감성이 있으려면 먼저 진짜 마음이 있어야 하겠죠. 허세나 가짜가 아니라 진짜 혼이 담긴 음식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게 이름을 국시온으로 정했습니다. 국수에 혼을 담는다는 뜻이었어요. 간판도 화려하지 않게 단순하게 만들었죠. 메뉴도 간단하게 구성했어요. 잔치국수, 비빔국수, 온면 3가지뿐이었습니다. 대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면은 여전히 직접 뽑았고 육수는 12시간 우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예전에는 그냥 장사를 위해서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먹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자신을 속인 가족에 대한 분노를 모두 털어내고 순수하게 음식에만 집중했어요. 오픈 첫날 손님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였어요. 공원 산책 나온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거든요. 첫 손님은 젊은 엄마와 초등학생 아들이었어요. 할머니, 국수 2그릇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정임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국수를 만들었어요. 면발도 더 부드럽게, 육수도 더 깊은 맛이 나게 말이죠. 와, 엄마. 이 국수 진짜 맛있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정임은 뿌듯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보람이었죠.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요? 젊은 엄마의 칭찬에 정임은 웃었어요. 정성을 많이 담아서 그래요. 몇 주가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공원 산책 나온 할머니들, 학원 다녀오는 아이들, 젊은 부부들까지 다양했죠. 특히 할머니들이 좋아했어요. 여기 국수는 옛날 맛이 나네요. 요즘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정임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뻤어요.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진짜 맛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뜻밖의 손님이 왔어요. 동욱이었습니다. 혼자 몰래 온 것 같았어요. 정임은 동욱이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어요. 여긴 왜 왔어? 어머니, 국수 1그릇만 주세요. 정임은 망설였지만 결국 국수를 끓였어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거절할 수는 없었죠. 동욱이는 국수를 먹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국수 맛. 이거 제가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에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정임은 차갑게 말했어요. 국수값만 내고 가. 동욱이는 5,000원을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 가끔 와도 될까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어요. 국수는 다 끊어졌어. 우리 인연도 그래. 동욱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정임은 마음이 아팠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가게 정리를 하면서 정임은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을 속인 사람들을 다시 믿을 수는 없었거든요. 대신 정임은 새로운 가족들을 만들었어요. 매일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진짜 가족 같았거든요. 서로 이름도 알고 안부도 물어보고 때로는 고민도 들어주고 말이에요. 특히 옆집 할머니 박순자와는 정말 친해졌어요. 정임 씨, 국수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맛을 어디서 배웠어요? 순자 씨,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두 할머니는 매일 저녁 공원을 같이 산책했어요. 가족 없이 혼자 사는 것 같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자 국시온은 동네 맛집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SNS에 올리는 사진들도 가끔 봤어요. 하지만 예전 서주아의 허세 가득한 사진들과는 달랐어요. 진짜 맛있어 보이는 사진들이었거든요. 해시태그 할머니 손맛, 해시태그 진짜 맛집, 해시태그 국시온 같은 해시태그들을 보면서 정임은 웃었어요. 이제야 진짜 감성이 뭔지 알 것 같았거든요. 가짜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가 담긴 음식, 그게 진짜 감성인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정임은 가게 앞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73살의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시작된 거네요. 가족을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고 돈을 잃었지만 자존감을 되찾았어요.
무엇보다 거짓말 없이 속임수 없이 정직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편한지 알게 되었죠. 이제 정임에게는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그 어떤 돈보다도 값진 것이었어요.